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업은행의 2024년도 하반기 지원을 위한 자소서 작성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4번 항목이 어렵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4번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서류는 적부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면접에 갔었는지 스펙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원 시 유의사항 및 합격 스펙, 그 다음 두 번째 자소서 4번 항목, 기업은행의 장단점과 발전 방향을 묻는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소서에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정답이 있고 4번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안내를 따라오시면 본인의 4번 항목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그렇게 서술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원시 유의사항이랑 합격 스펙을 먼저 안내 드릴 건데, 기업은행의 채용 공고에 보시면 서류 심사는 적부 심사 통과자 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 적부 심사, 그래서 불성실을 검증한다, 은행명 오류, 표절, 무관 반복 부족한 답변, 블라인드 접촉 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은행의 서류 통과는 타행에 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학점을 입력하지도 않죠, 사실은. 그리고 뭐 학벌을 이제 입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은행의 서류 통과는 타행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이제 기업은행의 현장 면접을 보는 것보다는 기업은행은 서류 합격이 쉬우니까 타행의 현장 면접을 보시는 것이 금공채 현장 면접의 어떤 그 효과를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장 면접은 이미 끝났지만 추후에 지원하실 때 기업은행보다는 타행의 금공채 현장 면접 카드는 사용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챗 GPT를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기업은행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물어봤을 때 상반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봤었는데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기업은행은 챗GPT로 작성한 거에 대해서 아직은 걸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그걸 거른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자소서를 작성할 때 챗GPT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복붙하면 점점 이제 위험해지고는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기업은행에서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기준으로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그걸 걸러내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타행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기업은행도 언젠가는 이제 챗GPT로 작성한 부분을 걸러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기업은행의 채용 서류 단계를 지원할 때 그럼 학점도 안 보고 많은 것들을 안 보고 블라인드가 상당히 타행에 비해서 강화된 형태로, 은행들이 모두 다 블라인드 채용인데 기업은행은 그 중에서도 블라인드가 더 강화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부모님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본인의 이제 학교를 언급한 것이나 이런 것도 본인도 모르게 이제 기존에 썼던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언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동아리 명이나 이런 것도 특정 학교에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이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블라인드를 굉장히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에 자소서는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 이전에 먼저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시게 되시잖아요. 직무기술서라고 하면 이쪽에 먼저 그 이력서 부분 작성하실 때 작성하시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내용도 양적으로 학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양이 더 중요한데 학교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기업은행이 채용 공고에 있는 아래쪽에 직무기술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파일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을 건데요. 직군별로. 여기에서 직군별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면 모두 여러분들이 최대한 서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융 일반이라고 하더라도 금융 일반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일반이어도 데이터나 SQL이나 뭐 예를 들면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을 뭐 부전공하면서 배웠든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 관련된 내용을 배웠든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금융실명제 보호법이라던가 고객 응대라던가 뭐 서비스라던가 데이터 통계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도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다 입력을 하셔서 양적으로 그 학교 교육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서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빙할 수 있는 것과 증빙할 수 없는 것들을 최대한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양적으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나 통계에 대한 내용들도 입력을 금융 일반이어도 해도 된다,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서류 합격을 했었는지 보면 대략 이제 요 정도 되는 스펙의 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류 합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류 합격해서 이제 면접 보신 분들 중에 전문대 분이 최종 합격하는 것도 봤고 이제 전문대나 사이버대 뭐 이런 출신 분들도 서류 합격을 하시고 면접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라인드가 진짜 맞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진짜 맞다. 기업은행은 블라인드가 상당히 강화된 형태로 채용이 진행된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원시 유의사항과 합격 스펙을 안내 드렸고 이제 자소서 4번 항목의 정답을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은 2024년 상반기에 채용 설명회를 다시 하면서 이제 인재상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업은행은 인재상이 과거에 있던 인재상에서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이번에 바뀐 인재상까지 해서 요 도전, 혁신, 창의력 부분은 계속 이제 있어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디지털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AI가 나오고 그러면서 은행들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시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항목을 통해서 평가하고 싶은 건 도전정신, 혁신, 창의력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업은행의 장단점은 누구나 기사를 찾아보거나 하면 어느 정도는 서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생각을 서술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 항목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적을수록 점수는 높아질 거고 이 자소서에 기반해서 인터뷰 면접을 보게 될 때 그 인터뷰 면접의 점수까지 높아질 기반이 마련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예시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이제 채용 설명회나 아니면 기업은행이 설명을 할때 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중소기업 금융채권입니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 은행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중소기업 금융채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이건 중소기업 은행만, IBK만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면 그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은행들은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을 끌어와서 그 돈을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보통인데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일반 그런 자금 조달 방식 이외에도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보증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은행법에도 보면 여기 이 제6조 정관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서 기업은행은 설립이 된 겁니다. 주식회 이제 타행들과 다르게 이제 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립됐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정관에도 보면 그래서 중소기업 금융 채권에 관한 사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행에 비해서 중소기업 금융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도 최근에 있었던 고금리 상황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막 이럴 때 타행들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부도나 연체율이 높으니까 대출을 조금 망설이거나 할 때 중소기업 은행은 과감하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시에도 고객의 우산을 뺏지 않고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업은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중소기업 금융 채권의 발행액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고금리 상황이었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어떤 시장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 근데 일반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이니까 더 그 리스크만큼 더 높은 금리를 주어야 사람들이 그 채권에 채권을 구매해서 채권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소기업 금융 채권이라는 걸 통해서 위기 시에도 고객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 은행 IBK만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은 좋은데, 자, 그래서 일단 장점을 살펴봤고, 자소서 항목에서는 우리는 먼저 그 향후 근무하고 싶은 분야, 영업점 IB, 리스크 디지털 등에서 IBK 기업은행의 강약점을 먼저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강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고, 근데 동시에 이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중금채라고 이제 줄여서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금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위기에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줬을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량 고객들보다는 대출이 많이 부실이 되거나 연체가 많이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대기업, 우량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에 비해서는 부실이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금채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실이 난다거나 이자 이익이 역성장이 난다거나 왜냐면은 그 방금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실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출을 원래 소상공인이어서 다른 데서는 못 받거나 엄청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거보다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 좋은데 그 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갚기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돈도 못 버는데 소상공인들이 돈도 못 벌고 중소기업들이 돈도 잘 못 버는데 금리는 꽤 높다 보니까 부실률이 높고 그래서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BIS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은행의 건전성 평가 지표의 대표적인 게 BIS 비율이다. 그래서 이 BIS 비율에 대한 게 이제 NCS 의사소통 능력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BIS 비율이 낮죠. BIS 비율이 낮다는 건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이 타행에 비해서는 건전성이 조금 악화가 되거나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기업은행의 중금채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핵심적인 건 4번에서 원하는 건 지원자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게 가장 주된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 보면 기업은행도 라이브 커머스, 기업들의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대구은행도 라이브 커머스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면서 판로 개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라면 해외 판로를 라이브 커머스로 개척해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들도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서 원래 뭐 오프라인으로만 팔던 걸 온라인으로 팔게, 그리고 온라인도 그냥 어떤 스마트 스토어 수준을 넘어서 라이브 커머스로 팔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매출액 자체가 성장하고 순이익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받은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부실이 날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글을 서술을 해보면, 자, 소제목은 중금채와 라이브 커머스로 한번 잡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서 물어본 게 크게 두 개죠. 향후 근무하고 싶은 분야의 기업은행에 대한 강약점 서술하고 발전 방향 서술해라. 그래서 강약점, 물어본 순서대로, 자소서는 기본이 물어본 순서대로 물어본 곳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기본이니까, 자, 향후 기업은행의 영업점에서 기업 여신 활성화 및 연체율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객과 은행의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업 여신 분야에서 가장 큰 장점은 중소기업 금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행에 비해 자금 조달 방식이 중소기업 금융 채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은행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비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타은행들에 비해 리스크를 지고 중금채를 발행해서 중소기업의 대출을 제공하기에 부실률이 높고, 이로 인하여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금채를 통한 지원은 계속하면서 동시에 부실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숙제이고, 이 숙제를 잘 해내야만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라이브 커머스 센터의 활성화이다. 영업점마다 라이브 커머스 센터를 만들고, 영업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줄어드는 영업점을 활용해서 영업점마다 라이브 커머스 센터를 만들고 라이브 커머스 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연체율 및 부실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글의 점수를,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넣으면서 글의 점수를 높여보자면, 제가 과거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본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은행 IBK와 함께 이러한 발전을 만들어 가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해봤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점수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행의 장단점과 함께 발전 방향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서술을 하신다면 자소서 자체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터뷰 면접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조금 더 고득점을 받는데 기반이 미리 마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업은행의 자소서 4번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 시의 유의사항과 합격 스펙, 그 다음 자소서 4번 항목 작성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2024년 하반기 기업은행에 잘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